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밴드에서도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코인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코인 이야기를 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증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 보험회사들이 왜 위험 내관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우지수를 제가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다우지수가 지금 28,015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연중 최고치는 28,174였죠. 다우지수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계속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리도 더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를 보자면, 국내 증시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중 최고치에서 내려와서 지금 2081포인트죠. 지금 2081포인트. 지금 지난 제 방송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험회사가 계속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증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증시 예언을 할게요. 예측을 할게요. 제가 2월부터 4월까지 총선 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증시 부양을 할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증시 부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증시 부양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이 코앞이란 말이죠.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하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락을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뇌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계부채도 있고 보험회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억이 넘었으니까요. 1,300조가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보험회사가 또 뭐가 문제냐? 그거에 관해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운영하는 경제 밴드 드린 것처럼, 경제 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왜 그런 게 있느냐를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잠깐 화면을 보시고요.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새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있어요. 17년도에 원래 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보류를 해달라고 자꾸 연기를 했어요.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잠시 이슈 하나 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IFRS 17이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의 김대규 계리서비스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개발원 김대규입니다. 네, 이 보험계약의 새로운 회계 기준이 되는 IFRS 17이 발표되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어제 5월 18일자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IFRS 17, 즉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회계기준서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IFRS 17이 현행 제도와 달라진 점은 우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보험부채는 현행 가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원가법으로 집정되었다면 IFRS 17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 즉 매년 현재의 할인율 및
가정 등을 사용하여 현재 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큰 차이점이라면 보험계약의 수익과 비용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 17 하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받을 것을 기대하는 대가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금 등 보험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즉 투자 요소는 보험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보험업계에서는 이 보험 부채의 규모라든지 또 지급 여력 비율 등이 달라지면서 상당한 어떤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돼서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드린 바와 같이 IFRS 17 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험 상품 중 예정이율이 7% 이상의 금리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상품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지금도 많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 보험회사 부채의 20%가 그런 고금리 계약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보험 부채를 판매 당시 이율을 적용하여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껏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국부채 수익률이 2% 내외로 과거에 비해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 금리 계약에 대한 보험 부채를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평가하게 되면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고 또한 지급 여력 비율, 즉 IBC 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보험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떤 예상이 될 것이냐면 우선 자본 확충을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시행할 걸 알고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보험회사들이. 자기가 지금 내줄 고정적으로 고객들한테 내줄 비용이 7%입니다. 7%대 계약자들이 있어요. 근데 국채는 2%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는 거예요. 자본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이 배당잔치를 해왔어요. 계속해서 배당잔치를 해왔어요. 삼성생명만 조금 자기 빌딩을 좀 팔면서 조금 비율을 맞췄고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총요 20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금 200조 가량 되는 금액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얘네들이 보험회사들이 부동산가요 증시에 들어가 있어요. 증시에.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 맞추라고 국제 회계 기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보험회사나 은행들한테. 근데 안 맞추고 계속 배당을 주고 있어요. 회장들은 도망치고요. 지금 계속 연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원래 18년도 해야 될 걸 연기한 거예요. 지금 맞추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들은 나라에서 책임지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 안 되면 나 몰라라 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배당을 줄이고요. 그리고 지들 성과금 받아간 거 임원진들 임금 삭감하면 됩니다. 40% 50% 임금 삭감하면 돼요. 임원진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들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했죠? 제가 200조 원이라고. 200조 원. 여러분들 부동산과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200조 원이에요. 그게 증시에 그걸 일시에 다 빼버리면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는
증시는요 바닥을 칠 거예요. 지금 2081인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총선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뒤에 하락으로 갈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주식에 투자한 것도 있고 보험회사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팔아야 돼요. 팔면은 이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팔지는 않겠지만 나눠서 팔겠지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4월 이후 총선이 끝난 뒤로는 여러분들 하락을 보시오. 천천히 하락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요, 부동산 제가 말씀드리죠. 부동산도 예측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텅텅 빈 데가 많다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거나 실물을 봐서 확인하거나 매물이 엄청나요. 거래는 2%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2%만 팔렸대요. 그러니까 올랐대요. 사기치는 거죠. 지금 갭 투자꾼이나 언론은 어차피 건설회사들한테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니까 걔네 말을 들어야겠죠. 걔네들이나 같이 다 쌈 싸먹고 있어요. 쌈 싸먹고. 부동산 시장 마곡지구나 지금 고성지구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군데 개발한 데 보십시오. 텅텅 볐어요. 텅텅. 부동산은요, 제가 예측해 말씀입니다. 드려요. 보십시오. 내년서부터요, 천천히 경매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경매 물건이 언제 제대로 나오냐? 내년 하반기에 보십시오. 하반기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내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군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한과 남한. 자꾸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북한이 뭐, 어쩌니 저쩌니, 지금 정은이 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예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월등히 높아요. 걔네 핵무기 있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벌써 F-35A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12월까지 4대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뜨면요, 북한 애들 못 잡아요. 레이더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북한 애들 실정을 보자면 비행기 말할 것도 없고요. 해군력도 마찬가지고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북한은요, 어느 지경이요, 석유가 없어서 지금 목탄차를 끌고 다니는 실정이에요, 지금. 나무를, 빈둥산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 떼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다들. 목탄차 기억하십니까? 해방 전후 사라진 이 목탄차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연료난 때문인데 결국 마구잡이 벌목으로 사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압록강 중상류 북한의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보통 트럭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물칸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화물칸엔 나무가 수북이 쌓여있고 그 옆엔 연소통에 나무를 공급하는 조수가 앉아있습니다. 나무를 태워 달리는 이른바 목탄차입니다. 디젤차나 휘발유차를 개조한 뒤 연소통에 나무나 석탄 등을 넣고 태워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로 동력을 얻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일반 차량의 절반에 불과하고 최대 속력도 시속 60km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들으셨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목탄차 있나요? 지금 정원이 거의 막바지 왔어요, 여러분들. 군사력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제발 거짓 뉴스나 제발 색깔론으로 말하는 정신 나가 있는 애들한테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려고 한 번 더 찍어달라는 거죠. 자기네들 북한 팔아서 한 번 더 찍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목탄차를 끌고 다니는데 시속 60km래요. 여러분들 60km 다니는 차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무 떼면서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 4월 돼서 정은이가 발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일도 날리고 난리가 칠 겁니다. 전쟁 분위기도 칠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정은이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사력도 뭐 대충 얘기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옛날 거란 말입니다. 다 거의 다 옛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재래식 무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가 되면 주식시장도 얘기를 할 거예요. 종합해서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많이 힘듭니다. 뱅크런 사태도 있었고요.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경제대국 중국의 부도설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방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주석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경기 부양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이나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4%포인트 낮은 5.8%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내부 문제와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차입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디스의 마이클 테일러 이사는 중국 정책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과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지금 국영기업의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털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IMF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300% 400%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빚이 어디로 갔죠? 턱 까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국민들 빚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착실하게 저축하고 적금을 붓던 국민들이었어요. 그 빚이 다 개인한테 간 거예요. 응? 그리고 기업들은 다시 부채가 없어진 거죠. 그 단계를 거칠 거예요. 중국이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자세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제 조만간 터질 겁니다. 그 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얘네들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코인 시장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죠. 왜 하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던지고 있어요. 왜 던지냐? 지금 자기 안에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국영기업들이에요. 그것도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라는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나거나 갭 투자한 인가들 도와주지 않으면 걱정이 없어요. 잠깐 이거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10월보다 11억 4천만 달러 늘어난 4,07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산 운용 수익이 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11월에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이
74억 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요, 절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근데요, 이걸요, 이 돈을 갖다가 갭 투자꾼들 내년 되면요 시위에 나올 거예요. 못 살겠다고 갭 투자가 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달라고 정부한테 막 시위를 할 거예요. 일부러 좀 샀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들 사주면 안 됩니다. 이거 금방 소진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찰은 기업 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벌써요 일부 회장들은요 단물 다 빼먹었어요. 단물 다 빼먹었어요. 기업에서 뭘 해갔죠? 배당금 챙겨갔죠. 그 다음에요 퇴직금 챙겨갔어요. 그 다음에 위로금까지 챙겨갔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진짜 미치는 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2%밖에 안 되는데, 그 짓을 했어요. 자기는 주식 2%밖에 안 되는데 회장님이라고 그 짓을 했는데도, 더 많은 국민연금 5%, 10%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나중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나중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 다시 정상화가 되죠. 그걸 건전해지면 지네가 또 사요. 민영화 시킨다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뜯어내야죠. 가져간 거 다시 갖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들, 미리 도망친 애들 다 돌려놓으라고 해야 돼요. 뱉어내라고 해야 되고 경영에 책임지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갭 투자한 사람들, 집 2채, 3채 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꿈꿔왔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이자를 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나한테 책임지라고. 분명히 내년에 더 난리를 칠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겁니다. 그게 한 10,000명, 20,000명 되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막 시위를 할 거예요. 나라가 사줘야 된다, 나라가 사줘야 된다, 나라가 사줘야 된다 하고요. 기업하는 애들도 그럴 거예요. 망해간다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살려달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돈 그거에다 쓰면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정부도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금방 날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든실합니다. 나라는. 가계부채는 있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무너져도. 파산하고 자기가 기사회생 해야죠. 개인회생 해야죠. 왜 그렇게는 안 하고 정부부로 책임지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는요, 가계부채와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건설회사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자기자본 비율이 바뀜으로써 인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계속 연계해 왔다고. 그러면서 배당을 받아가고 그리고 성과금을 받아갔다고. 임원들이요. 그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뇌관이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월까지는 끌 거예요. 4월까지는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뒤에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해서 잔업 있고 특근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정리해고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빚이 있는 분들 최대한 줄이십시오.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내라고 합니다.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해요. 원래가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빚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시고요. 무엇보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 금과 은에 투자하시고요. 현물로 사세요. 그리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계십시오. 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시적 올라갈 수 있어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직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빚질 생각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이어질 거고요. 때가 되면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들어갈 준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길게 버티면 6, 7개월 버티길 수 있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재방송은 이어질 거고요. 모두가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계속 방송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